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전국을 뒤흔들 가장 큰 변수는 뭐겠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1차적으로 남북관계 북한 핵 문제죠. 그것을 트럼프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전국이 뒤흔들리는 것이죠. 이게 북한 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 내부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국민 여론이 1년 지나면서 이렇게 될 때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이냐, 또 어떤 계기에 완전히 뒤집히냐, 이런 것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폭탄과 같은 것들이 됩니다. 우선 한국 전국 한번 볼까요? 일여다야 이렇게 돼 있죠. 여당은 하나, 야당은 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입장이 되면은 야당이 좀 강해도 쪼개져 있으면은 힘을 좀 못 씁니다. 쪼개져 있어도 겉으로만 쪼개져 있는데 내부는 같은 뜻으로 이렇게 뭉쳐 있다면은 언제든지 결합을 할 수 있죠. 싸우다가도. 그런데 현재 다야는 완전히 성격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당 여러분 잘 아시죠?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다 바른정당, 보수당 하면서 이 탄핵에 참여한 그런 정당입니다. 국민의당도 물론 탄핵 참여했지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끄는 한국당 어떻습니까? 그 안에도 탄핵파도 있고 아니기도 하고 아무튼 어정쩡합니다. 거기. 그리고 조원진 의원이 이끄는 대한애국당, 지금 창당준비위원회 발족돼 있습니다. 여기는 색깔이 또 탄핵 절대 반대 무효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조원진 의원 쪽이 커진다 합시다. 국민 지지 받아서 지방선거에 승리한다 어떻게 한다 합시다. 그래도 여권에서는 즐거워요. 왜냐하면 이쪽이 커지든 저쪽이든 서로 커져서 제가 백가 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건 누가 커져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로 뭉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누가 커지든 그냥 서로 커져가지고 다투고 하나로 모이지만 않으면 해볼만 하고 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로 뭉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야당이 보니까 내부가 다 달라서 아까 그렇게.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쉬운 정국이죠. 국민 여론 아직은 받쳐주고 있고, 그러나 이 부분이 탁 뒤집히고 정리되는 계기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어떤 경우냐? 그거는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행하는데 여기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칠 때, 또 실책이 많이 나올 때, 부작용이 많이 나올 때, 이럴 때는 차츰 국민의 인기, 지지율이 확연히 뒤집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강하게 뒤집혀버리면은 흔히 말해서 인기주, 여론위주, 그림위주 어떻게 이걸 유지해 가는 게 한계가 도달해 버려요. 펑 하면은 그렇게 될 때는 완전히 뒤집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다야가 하나로 줄을 서게 되는 것이죠. 뭐냐? 그런데 이렇게 여론이 뒤집히는 계기가 꼭 국내의 정치 사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언급하듯이 남북관계, 북미관계, 미중관계 이런 거에 의해서 촉발될 수도 또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론이 그렇게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반전이 일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 탄핵 정국은 알게 모르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1심 끝나고 2심, 3심 이렇게 가도 시간도 또 많이 걸리겠지만은 3심에 확정돼서 끝난다 해도 이게 끝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은 현 정부 탄생도 결국은 탄핵 정국을 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여론의 반전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일어난다면은
그 탄핵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여론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만약 그럼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이제 탄핵에 참여를 완전히 해버린 쪽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렇게 되면 왜 못 쓰냐면 국민 여론이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바뀔 테니까. 그런데 어정쩡한 쪽에는 어떠냐? 그때는 국민 여론 따라서 뜻을 확고히 움직이죠. 물론 탄핵을 반대했던 쪽은 힘을 크게 받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전국이 딱 정리가 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 여론이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바뀔 때 이야기예요. 국민 여론도 어정쩡쩡하면 정부는 얼마든지 요리해 나갈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현재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이 현 정부를 지지한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높게 나오면은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여론조사가 잘 됐다고 인정해주고 우리 여기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인정해주고입니다. 그렇게 해도 높으면 높은 만큼 꼴차기도 깊다는 것이죠. 가파르고. 왜 그러냐면 지지율이 높다 하면 그게 뭡니까? 어떤 큰 성취가 나와서 높은 것보다는 국민의 기대가 희망이 쭉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높은 거예요. 근데 높은 만큼 국민 기대를 또 충족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국민 희망이 하도 많으니까, 기대가 많으니까. 한마디로 부담스러운 거죠. 지지율이 높은 건 부담스러운 겁니다. 원래 그걸 다 충족시켜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지지율은 가파르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은 걷잡을 수 없이 꺾어진다. 그러니까는 회복 불능으로 뒤집을 수 없게끔 이런 게 이제 생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현 정부가 어떻게 운전을 해 가느냐 여기에 결정되겠죠. 현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잘 보고 눈치 보고 거기 따라서 이렇게 운행해 가는 거 계속 그렇게만은 하면은 이제 그거는 한계가 오는 것이죠. 그것도 실증 날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보고 정말로 바람직한 정책이 제대로 탁탁 나올 때 그때는 이제 그렇지 않겠죠. 물론 그렇게 해도 지지율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모든 역대 정권이 그랬고 또 국민의 기대를 다 충족하는 건 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실책이 따르거나 기대에 많이 어긋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이제 확 꺾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이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현재 정부가 어떻게 정책하느냐 결정 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큰 변수는 아까 남북 관계, 북한 핵무장 바로 북한 핵무장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걸려 있고 두 번째는 국민 여론의 향방. 여기에 이제 탄핵 정국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현재 이재용 씨,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중이잖아요. 이재용 씨의 공판은 결심이 한 8월 7일 정도 그 전에 4일 정도에 뭐 구형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선고는 한 8월 말쯤 8월 27일 전에 하지 않겠냐? 8월 27일이 이제 구속 만기일이니까 이재용 씨 이렇게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아마 특검이 이재용 씨에게 10년에서 15년 정도 구형하지 않겠냐 이렇게도 또 보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럴 수 있죠. 특검이야 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형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이제 판결을 하는 거는 재판부가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양쪽이 그럼 누가 유리하냐 지금 분명치 않죠. 왜 그러냐 특검에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주장하고 증인 내세웠지만 직접 증거를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다 정황이지 그냥 정황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정황 또 그렇게 또 실제로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고 이제 이재용 씨 쪽이 또
방어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요 근래는 조금 유리한 게 좀 나오지요. 뭐냐면 그동안 입 닫고 있던 삼성의 임직원들이 모두 특검에서 진술했던 걸 뒤집고 있다 이거지요. 뭐냐면은 전에는 여론이 그렇고 막 보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고 추측으로 진술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건 지금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다 뒤집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재용 씨한테 유리한 증언들이죠. 그렇게 나오는데 또 특검 쪽에서는 정유라 씨 증언 또 조금 최순실 씨한테는 불리했잖아요. 그건 이재용 씨한테도 약간 불리한 증언이죠. 이런 거 있었고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왔다는 그 문서 또 몇 건 제출했습니다. 증거로 물론 이제 그것도 정황 증거 아니겠나 이렇게 다 봅니다만은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흘러온 정보 이런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용 씨한테 만만하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이제 캐비넷 문서만 해도 이제 말이 많았죠. 그동안의 청와대는 그 문서가 만들어질 시기에 모두 특수용지로 인쇄를 해가지고 특수용지는 이제 복사를 못 하잖아요. 그 복사 못 할 텐데 어떻게 해서 복사해서 특검에 넘겼을까? 손으로 다 적어서 넘겼을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부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 캐비넷 비운 걸 확인했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그러면 컴퓨터 삭제된 걸 복구해가지고 뽑아낸 것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캐비넷에서 그 문서들이 있었다니까 우리는 그냥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 있다니까 그리고 또 특검에 넘겼다니까 그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변수는 이 부분은 이제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 여론이 어떻게 향배가 언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결정적이 될 수 있고 미국에서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도 안 남았거든요. 그저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는 뭔가 윤곽이 다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촉박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 간의 격돌이 상당히 이제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어제입니다. 베이징 인민회당에서 열린 건국 90주년 기념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민군대는 항미 원조 이것은 이제 뭐냐면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을 돕는 전쟁 6.25 때 이야기입니다. 전쟁 등을 승리로 이끌어 국가 위세를 떨쳤다. 하필이면 이때 북한하고 도와가지고 미국이 이긴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의중을 은연 드러내는 겁니다. 미국 너 그래 봤자 우리는 북한 안 버린다 이 뜻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MBC 방송 인터뷰에서 말해요. 8월 1일 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을 내버려 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게 말했고 나는 그를 믿는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어요.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온 게 아마 처음 아니겠나 싶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이제 말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미국 민주당은 물론이고 주요 언론 싱크탱크 모두 대북 강경론이 이제 득세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론이 이제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으로는 또 다른 소리 나옵니다. 틸러슨 장관이죠.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지고 관련된 미래를 놓고 대화하기 바란다. 이제 대화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쟁하겠다, 끝내겠다, 대화는 끝났다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대화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열어놓는 거예요 길을. 트럼프 정부의 작전의 맥락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권은 최고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전쟁을 위해서 그럴까요?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을 위해서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쟁을 한다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전쟁을 하면 계획하고 진행 중이라면 미국 내부는 모두 전쟁론으로 들끓어도 백악관에서는 입 닫고 있거나 대화 이야기나 하고 있고 그럴 거예요. 특히 중국하고 협상을 하냐 압력을 넣니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전쟁을 앞두고 있다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어떤 안을 내놓도록 하려는 목표로 저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겪고 그렇게 하고 최종 안 되면 이제 전쟁을 한다 하면은 그때는 말이 쑥 들어갈 거예요. 엄포 놓는 것도 안 하고 오히려 평화 소리 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협상을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럼 어떤 방식은 남아 있을까 협상이란 게? 그거는 중국이 뭔가 방향 전환을 해야 협상이 되는데 그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강력 대북한 제재 이건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아예 어제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중국 경제를 분열시켜 버리겠다 이 정도 강경하게 정책을 시행해 간다면 중국에서 손을 들지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하는 방법은 키신저가 제안한 그 방법이 또 유력할 수도 있어요. 키신저가 그런 주장했죠. 미국하고 중국이 협상을 해라.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과 힘을 합해서 북한 정권을 교체하고 핵을 폐기시키고 그런 미국 쪽에서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북한 핵이 없어지고 무력화 되면은 미국하고 한국이 북한을 접수하고 그 미군과 강력한 한국하고 국경이 맞닿는 것을 중국이 싫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각각 양보하자 이런 의미겠죠. 미국은 미군 철수하고 중국은 핵 폐기하고 그리고 국경이 편안하고 그럼 한국은 쏙 빠져버리죠. 여기서 이제 이게 강대국 간의 거래는 그렇습니다. 좀 야간 쪽은 거래의 대상이에요 그냥. 자 그럼 한국은 그냥 있던 미국만 철수하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 여기서 이제 한국은 별도로 스스로 자립하고 자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더 군사력을 강력하게 하고 물론 핵무장은 이제 못한다 해도 군사력을 강력하게 하고 북한을 압도하고 그럼 중국하고 일본, 러시아하고는 균형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여전히 미국하고 강력한 동맹을 유지할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 미군이 물러간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중국에 애속돼 가지고 중국하고 동맹을 맺든지 일본하고 또 그렇게 하든지 이것은 이제 정부나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겠죠. 어디에 동맹을 맺는 게 유리할까 하고. 그런데 아무튼 미국은 이제 중국하고 해서 핵만 없애고 우리는 손떼겠다 이런 것이 바로 키신저 방식입니다. 이 키신저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비슷한 방법으로 파리에서 월맹하고 월남 평화협정을 맺게 하는 그 당사자입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월남이 패망하고 월남 수백만이 월맹에 의해서 학살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키신저입니다. 그럼 남북 간에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북한 핵은 없어졌다 가정해도 그러니까 키신저 평화협정은 그냥 미국 손 떼는 방식이에요. 그냥 아무튼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화로서 압력 넣는 거는 아까 한두 가지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바로 중국을 경제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관점에서 밀어붙이는 거, 또 키신저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한국, 일본 핵무장 시키고 그리고 북한하고 평화협정 맺고 북한 보고는 절대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말아라. 그 조건으로 중국, 러시아 뭐 동의되든 안 되든 트럼프가 집행해 나가는 거. 물론 그거 중국에서 절대 반대할 거예요. 왜? 한국, 일본 핵무장 하는 거.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이제 가능성이 있죠.
대신에 평화협정 맺는 거는 북한이 혹시라도 핵무기를 저 팔아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테러단한테. 이제 그렇게 하고 한국과 북한은 이제 정상적으로 왕래하고 화해하고 이런 것은 이제 미국에서 용납하고 이렇게 되는 길이 있다 이거죠.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안 되면 그때는 군사작전밖에 없죠. 근데 군사작전이라 해도 어떻게 보면은 연말까지가 한계예요. 늦어도 내년 봄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군사작전에는 뭐가 있느냐, 그 형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급했습니다. 군사작전 어떤 방식을 트럼프는 선호하겠나. 이제 그 부분에 아무래도 드론을 이용한 방식, 쪽집게 공격 이걸 선호 안 하겠나. 이제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어서 여차하면 이제 대규모 공격. 이제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상황 따라서 바로 잇따를 수도 있고. 오늘은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인정해주고 우리 여기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인정해주고입니다. 그렇게 해도 높으면 높은 만큼 꼴차기도 깊다는 것이죠. 가파르고. 왜 그러냐면 지지율이 높다 하면 그게 뭡니까? 그 어떤 큰 성취가 나와서 높은 것보다는 국민의 기대가, 희망이 쭉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높은 거예요. 근데 높은 만큼 국민 기대를 또 충족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국민 희망이 하도 많으니까, 기대가 많으니까. 한마디로 부담스러운 거죠. 지지율이 높은 건 부담스러운 겁니다. 원래 그걸 다 충족시켜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지지율은 가파르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은 걷잡을 수 없이 꺾어진다. 그러니까는 회복 불능으로 뒤집을 수 없게끔 이런 게 이제 생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현 정부가 어떻게 운전을 해 가느냐 여기에 결정되겠죠. 현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잘 보고 눈치 보고 거기 따라서 이렇게 운행해 가는 거, 계속 그렇게만은 하면은 이제 그거는 한계가 오는 것이죠. 그것도 실증 날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보고 정말로 바람직한 정책이 제대로 탁탁 나올 때, 그때는 이제 그렇지 않겠죠. 물론 그렇게 해도 지지율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모든 역대 정권이 그랬고 또 국민의 기대를 다 충족하는 건 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실책이 따르거나 기대에 많이 어긋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이제 확 꺾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이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현재 정부가 어떻게 정책하느냐 결정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큰 변수는 아까 남북 관계, 북한 핵무장, 이 바로 북한 핵무장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걸려 있고, 두 번째는 국민 여론의 향방. 여기에 이제 탄핵 정국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현재 이재용 씨,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중이잖아요. 이재용 씨 공판은 결심이 한 8월 7일 정도, 그 전에 4일 정도에 뭐 구형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선고는 한 8월 말쯤 8월 27일 전에 하지 않겠냐? 8월 27일이 이제 구속 만기일이니까 이재용 씨 이렇게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아마 특검이 이재용 씨에게 10년에서 15년 정도 구형하지 않겠냐. 우리가 그 여론조사가 잘 됐다고 인정해주고 우리 여기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인정해주고입니다. 그렇게 해도 높으면 높은 만큼 꼴차기도 깊다는 것이죠. 가파르고. 왜 그러냐면 지지율이 높다 하면 그게 뭡니까? 그 어떤 큰 성취가 나와서 높은 것보다는 국민의 기대가, 희망이 쭉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높은 거예요. 근데 높은 만큼 국민 기대를 또 충족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국민 희망이 하도 많으니까, 기대가 많으니까. 한마디로 부담스러운 거죠.
지지율이 높은 건 부담스러운 겁니다. 원래 그걸 다 충족시켜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지지율은 가파르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은 걷잡을 수 없이 꺾어진다. 그러니까는 회복 불능으로 뒤집을 수 없게끔 이런 게 이제 생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현 정부가 어떻게 운전을 해 가느냐 여기에 결정되겠죠. 현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잘 보고 눈치 보고 거기 따라서 이렇게 운행해 가는 거 계속 그렇게만은 하면은 이제 그거는 한계가 오는 것이죠. 그것도 실증 날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보고 정말로 바람직한 정책이 제대로 탁탁 나올 때 그때는 이제 그렇지 않겠죠. 물론 그렇게 해도 지지율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모든 역대 정권이 그랬고 또 국민의 기대를 다 충족하는 건 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실책이 따르거나 기대에 많이 어긋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이제 확 꺾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이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현재 정부가 어떻게 정책하느냐 결정 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큰 변수는 아까 남북 관계, 북한 핵무장 이 바로 북한 핵무장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걸려 있고 두 번째는 국민 여론의 향방. 여기에 이제 탄핵 정국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현재 이재용 씨,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중이잖아요. 이재용 씨 공판은 결심이 한 8월 7일 정도 그 전에 4일 정도에 뭐 구형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선고는 한 8월 말쯤 8월 27일 전에 하지 않겠냐? 8월 27일이 이제 구속 만기일이니까 이재용 씨 이렇게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아마 특검이 여기에 걸려 있고 두 번째는 국민 여론의 향방. 여기에 이제 탄핵 정국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현재 이재용 씨,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중이잖아요. 이재용 씨 공판은 결심이 한 8월 7일 정도 그 전에 4일 정도에 뭐 구형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선고는 한 8월 말쯤 8월 27일 전에 하지 않겠냐? 8월 27일이 이제 구속 만기일이니까 이재용 씨 이렇게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아마 특검이 이재용 씨에게 10년에서 15년 정도 구형하지 않겠냐 이렇게도 또 보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럴 수 있죠. 특검이야 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형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이제 판결을 하는 거는 재판부가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양쪽이 그럼 누가 유리하냐 지금 분명치 않죠. 왜 그러냐 특검에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주장하고 증인 내세웠지만 직접 증거를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다 정황이지 그냥 정황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정황 또 그렇게 또 실제로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고 근데 이재용 씨 쪽이 또 방어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요 근래는 조금 유리한 게 좀 나오지요. 뭐냐면 그동안 입 닫고 있던 삼성의 임직원들이 모두 특검에서 진술했던 걸 뒤집고 있다 이거지요. 뭐냐면은 전에는 여론이 그렇고 막 보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고 추측으로 진술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건 지금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다 뒤집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재용 씨한테 유리한 증언들이죠. 그렇게 나오는데 또 특검 쪽에서는 정유라 씨 증언 또 조금 최순실 씨한테는 불리했잖아요. 그건 이재용 씨한테도 약간 불리한 증언이죠. 이런 거 있었고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왔다는 그 문서 또 몇 건 제출했습니다. 증거로 물론 이제 그것도 정황 증거 아니겠나 이렇게 다 봅니다만은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흘러온 정보 이런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용 씨한테 만만하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이제 캐비넷 문서만 해도 이제 말이 많았죠. 그동안의 청와대는 그 문서가 만들어질 시기에 모두 특수용지로 인쇄를 해가지고 특수용지는 이제 복사를 못 하잖아요. 그 복사 못 할 텐데 어떻게 해서 복사해서 특검에 넘겼을까? 손으로 다 적어서 넘겼을까? 이런 것도 있고 또인데 이 경우는 이제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MBC 방송 인터뷰에서 말해요. 8월 1일 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을 내버려 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게 말했고 나는 그를 믿는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어요.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온 게 아마 처음 아니겠나 싶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이제 말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미국 민주당은 물론이고 주요 언론 싱크탱크 모두 대북 강경론이 이제 득세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론이 이제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으로는 또 다른 소리 나옵니다. 틸러슨 장관이죠.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지고 관련된 미래를 놓고 대화하기 바란다. 이제 대화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쟁하겠다, 끝내겠다, 대화는 끝났다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대화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열어놓는 거예요. 길을. 트럼프 정부의 작전의 맥락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권은 최고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전쟁을 위해서 그럴까요?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을 위해서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쟁을 한다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전쟁을 하면 계획하고 진행 중이라면 미국 내부는 모두 전쟁론으로 들끓어도 백악관에서는 입 닫고 있거나 대화 이야기나 하고 있고 그럴 거예요. 특히 중국하고 협상을 하냐 압력을 넣니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전쟁을 앞두고 있다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어떤 안을 내놓도록 하려는 목표로 저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결코 그렇게 하고 최종 안 되면 이제 전쟁을 한다 하면은 그때는 말이 쑥 들어갈 거예요. 엄포 놓는 것도 안 하고 오히려 평화 소리 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협상을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럼 어떤 방식은 남아 있을까? 협상이란 게 그거는 중국이 뭔가 방향 전환을 해야 협상이 되는데 그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강력 대북한 제재 이건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아예 있을까요? 지금 강력 대북한 제재 이건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아예 어제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중국 경제를 분열시켜 버리겠다 이 정도 강경하게 정책을 시행해 간다면 중국에서 손을 들지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하는 방법은 키신저가 제안한 그 방법이 또 유력할 수도 있어요. 키신저가 그런 주장했죠. 미국하고 중국이 협상을 해라.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과 힘을 합해서 북한 정권을 교체하고 핵을 폐기시키고 그럼 미국 쪽에서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북한 핵이 없어지고 무력화 되면은 미국하고 한국이 북한을 접수하고 그 미군과 강력한 한국하고 국경이 맞닿는 것을 중국이 싫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각각 양보하자 이런 의미겠죠. 미국은 미군 철수하고 중국은 핵폐기하고 그리고 국경이 편안하고 그럼 한국은 쏙 빠져버리죠. 여기서 이제 이게 강대국 간의 거래는 그렇습니다. 좀 야간 쪽은 거래의 대상이에요 그냥. 자 그럼 한국은 그냥 있던 미국만 철수하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 여기서 이제 한국은 별도로 스스로
자립하고 자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더 군사력을 강력하게 하고, 물론 핵무장은 이제 못한다 해도 군사력을 강력하게 하고 북한을 압도하고, 그럼 중국하고 일본, 러시아하고는 균형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여전히 미국하고 강력한 동맹을 유지할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 미군이 물러간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중국에 애속돼 가지고 중국하고 동맹을 맺든지 일본하고 또 그렇게 하든지, 이것은 이제 정부나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겠죠. 어디에 동맹을 맺는 게 유리할까 하고. 그런데 아무튼 미국은 이제 중국하고 해서 핵만 없애고 우리는 손떼겠다, 이런 것이 바로 키신저 방식입니다. 이 키신저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비슷한 방법으로 파리에서 월맹하고 월남 평화협정을 맺게 하는 그 당사자입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월남이 패망하고 월남 수백만이 월맹에 의해서 학살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키신저입니다. 그럼 남북 간에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북한 핵은 없어졌다 가정해도, 그러니까 키신저 평화협정은 그냥 미국